진행하면 되는가요? 예, 잠시 후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어주고 발표 및 토론 시에도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국문과 영문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자분들께서는 발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경에너지 분야와 기후변화 세션의 진행과 좌장을 맡은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최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이 주관을 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참여를 합니다. 20분의 개회식에 이어서 발제와 70분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은 두 분의 개회사와 환영사 그리고 기조연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개회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영송 원장님께서 영상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영성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내외 기빈, 각계 전문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아보면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졌고 그와 함께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신기후 체제가 시작되는 원년이자 2030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갱신하고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책임이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와 더불어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경제사회의 실현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업종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은 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어쩌면 너무 사치스러운 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강한 의지와 함께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열리는 컨퍼런스는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거대한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출발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과 과제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환경에너지 분야의 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더불어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성은 설정됐지만 누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다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논의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연과 토론을 경청해 주시고 이후에 진행될 다른 컨퍼런스 세션에도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영성 원장님 개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관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영수 부원장님께서 환영사로 여러분을 맞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I 부원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해온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영성 원장님, 기조 연설을 해주실 전 외교부 최재철 기후변화대사님,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발표를 해주실 환경부 박상철 사무관님, KI의 이상엽 박사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준 박사님과 토론을 해주실 청소년연구원의 황세영 박사님, KEI 김성진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환경에너지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세계는 이미 탄소 중립 사회 경제로의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EU나 미국 같은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 금융사 등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규모와 무역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 거대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국제동맹에 1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65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해서 70여 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역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산업혁신, 순환경제 실현 등과 관련된 법 제도 구축,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KEI도 2050 장기 저탄소 사회 비전과 추진 전략 수립 연구,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 개발 연구 등 다양한 연구 사업을 통해 심층적인 연구 검토와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전환 정책 포럼 운영,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지역의 그린 뉴딜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과의 소통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넓혀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희 KEI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준비한 이번 세션에서는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와 연구기관 전문가들께서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 부문별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 비전에 맞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션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컨퍼런스 세션을 빛내주신 내외빈 귀빈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수 부원장님 따뜻한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조 세션이 진행되겠습니다. 기조 세션은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이신 최재철 기후변화 대사님께서 애써 주시겠습니다. 최재철 대사님은 지금도 국내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기후 외교를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재철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행사와 환경에너지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 세션의 기조연설 기회를 주신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1981년 외교부에 입부하여서 2019년 7월 1일 퇴직한 직업외교관 출신입니다. 38년의 외교관 생활 중에 20년 이상을 주로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 개발 협력 분야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외교가 자리 잡던 1990년대 초에는 유엔 환경개발회의, 운세드라고 불리우죠. 유엔 환경개발회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협약 채택협상회의,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한 프레온가스 사용 규제와 같은 그런 국제 환경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국제 환경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기 경보와 국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환경 협력 방안 논의 시에는 동북아 환경 공동체 구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습니다. 2014년 5월 기후 변화로 대사 부임해서 파리 협정을 교섭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국익과 국격의 균형을 목표로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협상 과정의 경험을 닿아서 지난 6월 달에 후배들을 위해서 기후변화 협상 일지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5년 전인 2015년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가 될 두 가지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첫 번째가 세계의 전환, 2030 지속발전 의절에서 우리에게는 UN SDG로 잘 알려져 있고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소위 말하는 다섯 가지의 P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UN 2030 지속발전 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고 목표 이행 과정에서 각국의 상이한 여건, 역량, 개발 수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입니다. 2021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파리 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훨씬 미만 내지 1.5도로 억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복원 능력을 증진하고 또 모든 금융의 흐름을 저탄소 기후 탄력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하는 세 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은 온실가스의 감축과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적응을 내포하는 기후 행동, 그리고 이행 지원 수단으로 기후 금융, 기술의 개발과 이전, 역량 배양을 명시하고 있고 또 모든 당사국들이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투명성 체제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파리 협정이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결과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 기후 행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글로벌 스톡테이크라고 불리우는 이행 성과 점검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리 협정을 이행해 나가는데 중요한 원칙은 형평성, 각국의 상이한 여건을 감안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과 각자의 역량 원칙입니다. 각국은 이런 원칙 하에서 각자의 기후 행동과 지원 약속을 담은 국가결정기여, 즉 NDC를 작성해서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 매 5년마다 통보하여야 합니다. NDC 내용은 명료하고 투명하며 이해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기후 행동보다 후퇴하지 않고 진전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UN SDG와 파리 협정을 채택하는 협상 과정에 중견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 역할을 자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 협정 협상 과정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닌 당사국의 입장에서 녹색 기후기금에 1억 불을 출연하였고 이를 파리 협정의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기반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 해외 상세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국제 탄소 시장 조항을 파리 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교섭하였습니다.
2020년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발전 패러다임을 돌이켜보게 하는 한 해입니다. 연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들불처럼 퍼져나간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화의 상징인 글로벌 가치 사슬과 초연관망을 붕괴시켰고 지난 5년간의 UN SDG 이행 성과를 후퇴시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세계은행 보고서는 코비드19로 인해 전 세계에 7,100만 명에서 1억에 이르는 인구가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며 이 숫자는 지난 5년간의 빈곤 퇴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게 바로 기후변화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말 새로이 취임한 EU 집행부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복구 필요성과 악화되어가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차원에서 많은 국가들이 EU의 그린딜 정책을 벤치마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취임 예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2050 탄소 중립, 2035년 전력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 제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같은 강력한 기후 대응 정책을 예고하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파리 기후협정을 총괄 지휘한 존 케리 국무장관이 기후 특사로 임명되어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또 기후협약 하에 선진국 그룹인 카나다, 호주, 일본도 2050 탄소 중립을 제시하고 기존 NDC 이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배경에는 지난 5년간 추진한 저탄소 정책의 성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2에서 24%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2019년에 18.5%를 달성했고 2022년에는 2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일본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의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206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 그룹보다 10년 늦은 2060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은 파리 협정하에 상이한 국가 여건을 고려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과 각자의 역량이라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 중립도 선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국제사회에 한국이 끌려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여건과 위상을 잠시 살펴보면 기후변화 해박상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도인 1990년도에 한국의 위상은 개발도상국 언저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인 옆 관로는 산업혁명 발상지이고 온실가스 최초 다량 배출국인 영국입니다. 1990년 당시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2, 3배 이상이었고 1인당 배출량도 2배 이상이었습니다. EU 국가 대부분의 경우 또 배출 최고 정점이 이미 지난 상태였고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등도 배출량이 정체 내지 다소 증가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2018년도의 경우 상황이 많이 변했음을 알고 통계 지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 증가와 함께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아직도 배출 정점 도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객관적 지표를 볼 때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이미 선발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에 근거한 주관적인 여건도 우리가 이미 선진국 지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은 우리 역할에 많은 변화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겠습니까?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21세기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대전환을 가져올 최상위 정책 목표이자 이정표적 선언입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상의 국제적 함의를 지닌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은 2050 탄소 중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국내 이행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후변화 외교 정책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따라잡기, 즉 캐칭업 형태의 기조를 벗어나서 패스파인더, 개척자 형태의 외교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선진국의 입장을 답습하거나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50 탄소 중립 목표 선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2020 신규 체제 플랫폼인 파리 협정 협상 과정에서 탄소 집약적 산업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의 독특한 여건을 강조하면서 기존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방식과 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파리 협정에 규정된 제반 원칙을 존중하여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한 약속과 국내 정책 이행 사이에 간격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부서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와 의견 불일치, 또 정책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정 기능의 부재, 이런 것들이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른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의 강화된 투명성 체제는 각국의 제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의 불일치, 부정합성을 손쉽게 드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후 에너지 관련 정책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국내 정책들 간의 상호 지지성과 정합성 확보는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 협상력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진국의 입장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2030 NDC 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68% 이상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상세 배출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 당사국이 자국의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NDC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파리 협정의 기본 정신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축 잠재력을 살펴보고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우리 혼자가 아닌 국제 협력을 통해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후 동맹 결성이나 동북아 탄소 시장 창설과 같은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2050 탄소 중립 목표의 최종 선택지는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가 불시착, 둘째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 셋째는 하드 랜딩, 경착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스마트 착륙입니다. 최근에 인기를 끈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같이 불시착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겠지만 2050 탄소 중립 목표의 불시착은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국익과 국격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파리 협정 협상 가운데 많은 대표들이 수시로 인정한 아프리카 객언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2050 탄소 중립, 빨리 가야 할 목표인지 아니면 함께 가야 할 목표인지는 바로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철 기후변화 대사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기후협상이나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션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세션은 3분의 발표 그리고 2분의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박상철 사무관께서 우리나라 2050 LEDS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상엽 선임연구위원께서 저탄소 전환 국가현안 및 정책과제, 그리고 3번째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기후변화연구팀장께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 과제의 순서로 각각 20분 정도씩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철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기후전략과 박상철 사무관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주최 측과 또 앞서 기조 발표를 해주신 최재철 전 기후변화 대사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현황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여름에는 평균 온도가 25.4도에 이르는 최악의 폭염이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겨울은 가장 따뜻한 겨울이 찾아왔으며 올해에는 사상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인 45.9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중국에서는 올해 여름 홍수로 인한 3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한반도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산림이 전소되는 큰 산불이 있었으며 또 이 또한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금융위기 이후 줄곧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7억 2,800만 톤을 배출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그러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7억 300만 톤을 배출하여 최근 연평균 증가세를 초과하는 감축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 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에 6억 9천만 톤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감축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8년, 2019년 평균 배출량과 목표를 비교해 보면 약 3.5%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7%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분의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허가는 중단되었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하였으며 2034년까지 20기 추가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에서 35%로 확대 추진 중이며 올해 7월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현재 12.7기가와트에서 2025년까지 42.7기가와트로 현재보다 약 3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비용 효과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지난해에는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약 2% 감축되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 거래제 3기에서는 기준 연도인 17년에서 19년 대비 연평균 약 4.7% 적은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LEDS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대비 2도씨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도씨로 제한하도록 각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당사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LEDS는 NDC와 달리 당사국이 LEDS 수립 및 제출을 위해 힘써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반면에 목표 준수 의무, 이행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는 NDC와 달리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는 지구온도 상승 1.5도씨 제한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제로 달성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2050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의 동향입니다. 국제사회는 2050 탄소 중립을 향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작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시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주변국인 중국은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일본은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선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법제화 또는 LEDS 제출 또는 정상선언 등 다양한 형식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주체 행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는 지난 7월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고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국회도 지난 9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2050 탄소 중립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LEDS 수립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S 수립을 위해 지난해 3월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포럼에서는 올해 초 2050 감축 목표로서 17년 대비 최대 75% 감축안부터 최소 40% 감축안까지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국가의 지향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설문조사, 그리고 합동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 결과 시민사회에서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은 물론 2030 목표 상향도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기술 개발 투자 그리고 전환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요청하였고, 국민 토론회에서는 참가자의 91%가 LEDS 비전으로 2050 탄소 중립 사회 지향에 동의하였으며, 일반 국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탄소 중립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의 88.2%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비용 부담에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LEDS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남는 온실가스를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제거하여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좌측에 파란색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작년에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주요 감축 수단이며,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 좌측에 있는 주요 감축 수단을 강화하거나,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동부가 슈퍼그리드, 또 혁신 소재 상용화, 그린 수소 연료 전지 등 추가 감축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감축 기술을 확대하고 혁신 기술의 도입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기술 혁신 중심 시나리오와,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여 투입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순환 경제 강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현재
탄소 중립을 향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을 감안할 때 2050 탄소 중립은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배출량은 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EU, 일본, 그리고 중국에 비해 배출 정점 이후 탄소 중립까지 소요 기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또한 제조업과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이 EU, 미국 등 주요국보다 높아 탄소 중립 실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들에 비해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탄소 중립을 위한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와 19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하였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세계시장으로 발전 부분에 탄소 중립을 정책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부분의 핵심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강, 수소, 환원제철 등 탈탄소 혁신 기술을 개발 활용해야 하고, 낙후된 공장과 산업단지를 4차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 강철을 사용해서 벗어나 혁신 소재를 상용화해야 하며,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료와 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부분입니다.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녹색 건축물로 거듭나야 하고, 신축 건물은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결합한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고효율 전자기기 사용도 생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송 부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 전환하고 충분한 충전 인프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교통 수요 관리와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도로 중심의 물류 체계를 저탄소 운송 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는 모달 시프트 등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환 부분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사회 전 부문이 참여하는 과감하고 긴급한 기후행동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기후위기 교육과 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기후행동을 촉진하고 탄소 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정한 전환 기반 마련, 그리고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여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비전으로 올해 연말까지 LEDS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기 NDC 제출 시점이 2025년 이전에 2030 목표를 상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파리협정 이행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K 뉴딜 입법 과제로 비전과 원칙을 담은 기본법과 세부 이행 전략을 담은 실행법의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기본법과 이런 기후변화 대응법의 제정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범부처 합동으로 단계적 탄소 중립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감축 잠재량, 그리고 기술 수준, 비용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 기반의 핵심 분야별 핵심 정책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정 계획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하여 NDC 상향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탄소 중립 이행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사회는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부뿐만이 아니고 정부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상엽 선임연구원께서 저탄소 전환 국가 현안 및 정책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분야에 가장 많이 연구를 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신 이상엽 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상엽입니다. 지금 이제 국가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을 감안을 하고 국제적인 트렌드 반영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탄소 중립을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아주 국가 미래 관점에서 중요한 국정 과제로 선정한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국정 과제로서 이 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이 분야가 또 주요하게 대두됐던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녹색 성장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부터 얘기 나왔던 우리 한국판 그린 뉴딜, 그다음에 지금 얘기되는 2050 LEDS 논의 과정에서 녹색 성장을 준비했던 과정, 그다음에 이행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많이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분야와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녹색 성장하고 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2050을 좀 연구의 방향을 좀 잡고 있냐를 말씀을 드리면, 녹색 성장하고 다른 것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대전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 이런 얘기를 할 때 제너레이션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이 탄소 중립 이 주제는 이 버전이 뭐 상당히 획기적으로 바뀐다라는 차원에서 좀 상당히 대전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환경부에서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문별 뭐 감축 수단, 내지는 감축 정책,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 잘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제 대전환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뭐 탄소 중립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별 수단들을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법제 개편을 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도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방향은 이러한 수단들, 계획하고 있는 수단들 이런 것들이 시너지 있게 복합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환경을,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저는 대전환의 개념이고 정의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요, 관심 있고 하시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논의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러프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미래 신기술 수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부가 나름대로 중요한 정책 수단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이 대전환이라고 하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수단이 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정책 수단만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또 논의도 병행돼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국가혁신의 체제 개편이 아주 전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배출 구조, 산업 구조, 그다음에 중앙과 지역 간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문제, 국가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느냐의 이
관리 체계 문제 이런 것들이 병행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기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과 관련해서 2050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2030, 2040, 즉 배출 경로를 어떻게 탄소 중립을 향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관한 궁금증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별로 보면 지금 아까 우리 환경부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아주 동부가 슈퍼그리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CCS라든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린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제기들도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 코로나로 저희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선전을 하고 있지만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경기 부양 측면에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저희가 잘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3, 4분기 경제 동향을 보면은 그 수출 업종이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를 그나마 유지하게 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수출 업종들이 하필이면 대부분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 부분이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비동주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그 단기적으로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도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유의미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정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잘 입체적으로 시너지 있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해주기를 이제 바랍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그런 식으로 계속할 예정이고요. 아주 큰 틀에서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저탄소 사회 관련해서 국가 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시장과 제도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대전환 관점에서 현재의 에너지 시장과 제도를 어떻게 탄소 중립에 부합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관한 큰 국가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가 단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 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불안정한 요소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마련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다 공감하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민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국가 과제는 시장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 정책 기술 사회를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큰 틀에서 보면은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과제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보면은 그 탄소 중립 이전에 이제 계획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3020 재생에너지 계획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련 법제를 개정을 하면서 이제 3020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계획이 이미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기반해 가지고 최근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관점에서 좀 더 강화되고 시너지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메커니즘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부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조금 한 단계 들어가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 과제를 지금 뭐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국가 과제는 이 문제는 수용성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수용성을 뭐 지역 주민의 수용성, 국민 수용성, 이런 협의의 수용성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정책 기술, 사회를 포괄하는 수용성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수용 가능한 것인가, 이 정책이 우리 사회에 수용 가능한 것인가, 이제 이러한 내용이죠. 이러한 측면이 상당히 이제 광의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연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이제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발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이 발전 부분은 뭐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뭐 가스라든가 열이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시장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전체 시장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시장 구조는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으나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기술들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개발이 되고. 근데 이 개발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국가 과제로 하나로 보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수용성은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여기서 사회는 이제 지역 중심, 그리고 그 우리가 보통 농록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환경부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좀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 환경 영향 평가,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접근하는 방식, 이 관점에서의 좀 더 개선돼야 될 것들이 없는가,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안 부분은 이제 전환 부분하고 이제 요 뒷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현재까지 좀 정리되고 있는 현안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역 에너지를 제주 중심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지역 에너지의 특성을 모두 다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지역은 못 됩니다. 뭐 내륙에도 떨어져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상징적으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그 지방에 비해서 그 재생에너지 계획이 상당히 일찍 마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확산을 하기 위한 과정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향후에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시사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주에 중심을 두고 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제약 발전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약 발전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접근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주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풍력이면 풍력, 이렇게 해서 이 어느 지역에다가 이 그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관련해서 지구재정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상당히 그 복잡한 과정으로 접근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익 공유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개선될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인하과권,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그 시사점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 이런 것들이 아마도 향후에 우리나라가 10년, 20년, 30년 안에
각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될 것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좀 다른 말씀을 못 드렸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그 지역 에너지, 지역을 어떻게 지역에서 어떻게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전환 부분의 합리적인 공급 시스템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환경부라든가 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지역에서 추진될 때 환경 그 평가 쪽에서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역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느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이것에 또 제일 근본으로 또 올라가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 시장의 거버넌스가 밑받침될 때 전환 부분, 지역 에너지 부분, 환경 평가 부분이 또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앞서 환경부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계획들 중에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정부 부처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에 대한 그 바탕이 되는 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국가 과제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대전환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 이해 관계자별로 부문별로 같이 간극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의 국정과제의 의미가 큰 틀에서 보면 지속가능 발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의 또 핵심은 포용국가이고 가치 간극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언론이라든가 일부에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고 발표 계획이 있고 그러면은 뭐 내용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라든가 계획도 없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이렇게 덜컥 발표만 하면 어떻게 뭐 등등등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이 대전환의 국가 이 큰 문제를 뭐 단기간에 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그것도 또 어불성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를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하고, 설득의 방향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은 계속 계획만 이렇게 법제 개선 무슨 이런 거에 좀 넘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잘 성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 성공 모델들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면에서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환경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30 NDC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문제도 이제 정부에서 2025년까지 이제 분석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과정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한 국가 과제들이 잘 녹아 들면서 그 NDC에 대한 그 목표 재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2040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배출 경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부가 좀 신뢰를 주는 지속적인 제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엽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국가가 나아갈 현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기후변화 연구팀장님께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부분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단계는 지금 어떤 집을 지을 것인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그 정도가 나온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지어서 나가는 과정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고요. 근데 우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집에 어떻게 지을지 결정된 상황에서 벽돌부터 마구 쌓으면은 그 벽돌 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집을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에 그 안에 전기를 어떻게 대고 어떤 벽을 뭘로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내용을 일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우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지금 앞에 이제 우리가 우선 앞으로 쌓아나가야 될 그린 뉴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기후위기라든지 코로나19 문제를 약간 얘기를 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굳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크게 3D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냥 필요하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에서 좀 더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한 군데 에너지 시설을 지어놓고 그것을 다 이동시키던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서 각각이 에너지 생산자가 돼서 분산화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우리가 원하면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좀 더 아껴 쓰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그게 3D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화, 탈탄소화, 그리고 디지털화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 전력 수급 시스템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대규모 발전 단지가 있죠. 그래서 그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이라든지 공단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공급을 하는 시스템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에서는 수용성이 좀 낮아지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했고요. 송전선로를 새로 짓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지역에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좀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런 분산화된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냐,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난 거죠. 이 복병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 경제가 지금 코로나19라는 문제로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의 흐름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습니다만 크게 이 영향을 덜 받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의 흐름을 보면 화석연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투자가 매우 줄어들었고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어떻냐? 과거보다 증가세가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 전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투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이 중요하게 보이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결국에는 그린 뉴딜이라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회복할 때 무엇으로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러면 어디에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문제로 귀결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분야는 바로 그린 뉴딜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나온 개념만이 아닙니다. 이미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유nep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유넵에서도 이때 지금이 그린 뉴딜의 적기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좀 더 그린 뉴딜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회복을 해봅시다라는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때 이 결과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실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세계 경제의 흐름으로 볼 땐 세계 온실가스가 더 증가했고요. 특히 근데 그 안에는 들여다보면 유럽에서 이미 2000년대 후반에 2008년, 2009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유로존이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그린 뉴딜을 추진하지 않았던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그 당시에 거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제 그린 뉴딜의 성과가 나타나지는 못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점이 도출 가능하냐면은 실제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가 다 같이 노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해석돼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그린 뉴딜이 재부상했죠. 미국에서 하원에서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이 주도가 돼서 그린 뉴딜 결의안을 상정했던 바가 있고요. 작년 12월에 유럽에서는 유럽발 그린딜을 발표를 했고 코로나19로 그 위기가 중첩되면서 그러면은 그린딜이라는 흐름을 바꿀 것이냐, 유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것도 지속 가능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이 그래서 부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린 뉴딜은 결국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는, 무엇을 투자할 것이냐? 우리는 그린에 투자해서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라는 투자의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린 뉴딜의 방향은 간단히 이미 한국발 뉴딜 종합계획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에 대해서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 그린 뉴딜의 핵심 요소는 결국에는 저는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직업적 본질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부분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87%를 차지하고 그 추세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전환이 결국엔 그린 뉴딜에서 핵심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0월에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하셨고 국제사회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은 서로 어떤 관계냐?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린 뉴딜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린 뉴딜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현재 진행형 패키지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들을 단순히 확대 재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릴 좀 차별적인 내용들이 부과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몇 가지 장애 요인은, 첫 번째로는 에너지 시스템, 향후에 탄소 중립으로 진짜 나아갈 경우에는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의 사용은 2050년에는 거의 없다, 이런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사용하는 에너지 생활 양식만 생각해 봐도 지금 타는 차, 집에서 쓰는 보일러,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양식대로 남아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상력 하에서 앞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가져가야 될 텐데요. 그런 만큼 에너지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할 때 발전을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끄고, 이런 시스템이 아닌 만큼 더 유연하고 더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린 뉴딜이고 우리나라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그린
집에 짓는 사람은 누구냐면 경제 주체들이고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집을 지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에서도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정부의 목표하고 기업이 가진 목표하고 국민이 가진 비전하고 서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집은 설계도 그린 사람이 집을 짓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역할, 투자 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분야가 제법 많습니다. 이 분야는 왜 어렵냐면 지금의 생산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멘트라든지 석유화학, 철강은 이 연료가 아니라 원료에서 화석 에너지가 화석 연료인 석탄이라든지 납사를 사용을 하고요. 그것은 지금의 생산 공정에서는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연료와는 다른 개념이고 그렇다면 만들면 만들수록 배출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공정 자체가 혁신돼야 되고 거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3D의 방향에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 시스템의 탈규제. 그동안 이제 좀 규제로 많이 묶여 있었던 에너지 시스템에 민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개방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민주화라고 해봤는데요. 국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국민들이 좀 더 녹색 에너지를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요. 거래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린 뉴딜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장애 요인에서 식별된 6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이 탄소 중립으로 이행해 가기 위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장기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비전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누구나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설계도가 그랬으면은 에너지 시스템도 탄소 중립으로 나가는 그 일부이고 그 에너지 시스템의 비전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온 에너지 전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미 엊그제 발표된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전략에서 에너지 전환 혁신에 대해서 다시 또 내년에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된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비전은 그린 에너지 통합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시스템이 가스면 가스, 석유면 석유, 전기면 전기, 각각의 시장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면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은 통합된 시장이 되어야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된 시장의 중심은 당연히 그린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통합된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가질 수 없었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연성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남는 게 서로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된 이 그린 에너지 통합 시스템이라는 섹터 커플링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좀 더 단기적 과제인데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력망을 보강하고 그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한 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재생에너지가 지금 개통 접속 대기 물량도 있고 망의 취약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시장에서도 실시간 시장이라든지 예비력을 제공하는 유연성 자원에 대해서 보상 체계가 있어야 유연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망은 더 어려워지고 더 관리가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복잡한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ICT 기술이 강하잖아요. 더 고도화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전력시장 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상현 박사님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재생에너지 입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호한 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라든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외국보다 계속 비싸다고 나와요. 왜 비싸다고 나오느냐? 그 안에 대부분이 간접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인허가 비용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들어가야 되는 절차도 많고 인허가 비용이 크면 비용을 당연히 상승시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전력시장에서 좀 규제가 지금 이 규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 부분이 좀 진출하고 자유롭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라든지 지역의 분산화된 에너지 시스템에서 역할과 참여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좀 더 에너지 공급 부분에서 에너지 시스템 부분에서 수동 지역이었다면 물론 지금 많은 선도적인 지자체가 에너지 부분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단계이고요. 그만한 또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는 지자체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로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커뮤니티 성공 모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난감축 업종의 감축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난감축 업종은 하나의 정책으로 이 탈탄소 이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패키지화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R&D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공정에 대한 R&D도 필요하고요. 그런 공정들에 대한 금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가격이 비싸질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색 조달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과의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패키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좀 더 고비용, 고위험의 R&D는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장기적 비전에 부합하는 좀 융복합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실 기술에 대한 이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 뉴딜에 보면은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근데 저희가 융복합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안에 단순한 기술에 대한 실험 이런 거를 넘어서 기술과 제도가 융합된 기술을 실험하면서 그 안에서 제도적으로도 좀 더 개선된, 좀 더 규제가 완화된 예를 들어서 에너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술이 된다고 해서 제도가 없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의 파일럿 프로젝트보다는 융합된 프로젝트, 전에 말씀드린 난감축 업종에 대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라든지 기술을 한다면 대표적인 융합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커뮤니티 내에서 하나의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드려 보면 전기차에서 전기를 꺼내서 팔기도 하고
전기차로 충전을 하기도 하고 수소로 저장을 했다가 그 수소를 다시 거래하기도 하고 이런 자유로운 융합형 플랫폼이 프로젝트가 좀 시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기후위기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왜 하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라는 문제도 복합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동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이런 문제들이 결국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틀 내에서 결합될 것이고요. 그 틀 내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탄소 중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준 박사님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그린 뉴딜이고 그린 뉴딜의 핵심 요소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예, 참고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1시 50분부터 이 장소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세션에서 아마 다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특히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 세션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과 국제협력이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오후 세션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자분들까지 발표자 토론자들 모두 연단에 모셔서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는 연단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리신가요? 예,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 세션인데요. 토론은 두 분의 토론자가 있는데 한 분은 KI 김성진 부연구위원이고 다른 한 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예, 한 분은 영상으로 해주실 거고 한 분은 직접 나오셨는데 예, 먼저 영상으로 토론해 주실 KI 김성진 부연구위원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일단 토론 영상을 듣고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EI의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분 발표자의 귀한 의견을 아주 인상 깊게 듣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린 뉴딜과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여러 토론할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시간을 보니까 제게 7분 정도 할당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제에 추가해서 같이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육성 지점이 전기차, 수소차 등의 수송, 재생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기후환경 정책뿐 아니라 산업 정책 그리고 고용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그린 뉴딜에서 제조 부분에 더해 기후에너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고려와 육성에도 좀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을 보면서 특히 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럽연합이 지금 추진 중인 탄소 국경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국가의 육성 정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탄소 국경 조정 분야는 자기 나라에서 탄소 비용을 많이 물지 않는 어떤 기업이 이후에 물건을 수출하려 할 때
이유가 탄소세나 배출가원 거래제 등으로 자기네 기업에 부과하는 만큼의 탄소 비용을 더 내야 이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이 한창 추진 중에 있고요. 이거 이제 세 가지 의도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가 탄소 비용을 물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어떤 다른 오염 도피처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버리는 탄소 누출을 막겠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이미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해주겠다. 세 번째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즉 국내에서 잘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역 조치를 통해서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겠다는 레버리지, 이러한 세 가지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각계의 우려가 크고요. 우리 산업 구조는 이제 아까 그 발표자분들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수출 중심이고 해외에서 다 수입하는 화석연료 기반이고 철강이나 화학, 반도체 등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에서는 당연히 우리 제조업 분야가 받을 영향과 그 대응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더 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런 대응의 문제를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한국은 대응에 이제 근간이 되는 이 서비스 쪽이 엄청나게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좀 굉장히 절감하게 됩니다. 정보 산업이나 컨설팅 산업이나 법률 산업, 금융 산업, 보험 산업, 그리고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근간에 깔려있는, 어떻게 보면 혈관을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기후변화 관련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서비스 산업들인데, 우리는 그 제조업 쪽에 너무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쪽의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육성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분야, 그러니까 기업 또는 제품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나 대응 마련이 가능할 텐데요. 이러한 탄소 배출 관련된 세밀한 정보들이 잘 취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취합이나 측정의 기준 또한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서 각 기업별로 다양하게, 안 하는 기업도 많고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 회사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그 배출의 정확한 지점과 양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보의 취합이나 처리나 솔루션 제공 등에 대해서 모두 이제 해외 선진국에서만 굉장히 발달해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느낍니다. 기후에너지 관련 정보, 금융, 보험, 법률 등에 대한 좀 인식적인 제고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린 뉴딜에서 이런 측면이, 그 계획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많이 고려되지 않고 있고, 어쩌면 인지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의 산업 생태계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지만,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분야 연구할 때도 이런 필요성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요.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이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 좀 볼 때, 그린 산업으로서의 태양광은 태양전지, 풍력은 터빈, 그러니까 제조기업의 챔피언을 국내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의 중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는 저도 이견이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를 같이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이제 제조 과정 보면 폴리실리콘, 인고드 웨이퍼, 셀, 모듈 이런 식의 제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태양광 제조 쪽은 현재 중국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OCI나 하나같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선방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산업계를 좀 들여다보면은 좀 흥미로운 점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태양광 산업 부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제조품에 대해서는 가장 싸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러니까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외국 물건을 찾아서 그걸 구매하고, 자기들은 대내외에서 그 사업을 할 때 투자와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발전소를 짓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을 제품의 제조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투자, 거래, 관리에 대한 서비스업으로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보입니다. 즉, 태양광을 바라볼 때 있어서 이게 이제 중국과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좀, 물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약간의
상대적인 측면에서 좀 비중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결론적으로 좀 요약하자면 제가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의 이익에 대한 좀 복합적인 고려가 산업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린 뉴딜에서 지식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으로서의 고민과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토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그린 뉴딜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기후 환경,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새로 재편이 되고 조성이 되려면 기후에너지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연관된 여러 지식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연구위원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황세영입니다. 먼저 환경에너지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 세션에서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 환경에너지 분야와 기후변화 얘기를 하는데 왜 청소년 정책에서 나왔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앞선 발표를 통해서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목표나 정책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정책 과제와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 분야 전공자로서 이러한 정책들이 청소년과 청년 세대와 같은 미래 세대에 갖는 의미를 좀 더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전문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고 시민으로서 그리고 행동의 주체로서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목소리와 역할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92년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담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으로 이어졌지만 당시만 해도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졌고 각 국가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을 거치면서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은 일부의 목소리와 책임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리고 모든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서 전 지구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의 중요한 축으로 청소년과 청년과 같은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스웨덴의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용기 있는 행동은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의 인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학교 결석 시위가 일어났고 지난 3월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전 세계 청년들은 가장 심각한 글로벌 이슈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책 이행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러한 토론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들의 행동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은 이러한 젊은 세대들,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기후변화 문제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2050년을 떠올리면 그때 한국은 현재 청소년과 청년이 중장년층이 되어서 이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탄소 중립 정책이 기성세대만큼이나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발표 그리고 그 탄소 중립 정책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님의 발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정부는 LEDS의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 전 부문이 참여하는 과감하고 긴급한 기후행동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후위기 교육과 소통, 민주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내용들은 탄소 중립 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민주시민의 지지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홍남기 부총리의 브리핑에서도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후 탄소 중립 정책의 진행 과정에서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체화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 참여 과정에 있어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KSDG 수립 과정에 있어서나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서 정부는 일반 시민의 건전한 사고와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수렴될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단지 개인의 학습 기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탄소 중립 국가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모니터링에 참여한다던가 아니면 지방 정부의 계획에 모니터링으로 참여한다던가 이런 과정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어떤 청소년이나 청년위원회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또한 보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후위기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의 환경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내용인데 세부적인 추진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을 단순히 수동적인 어떤 인식 전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위자이자 역량 있는 시민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침 유엔 인권의 날이기도 합니다. 2016년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청소년의 인권과 환경이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권리는 환경의 질 악화로부터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있지만 더 나아가 그들이 적극적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과 같은 정책 토론 자리에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참여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후 위기와 관련된 토론에서 이제 청년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토론에서 특히 청년들을 끼워넣기 식으로 넣지 마라. 그래, 청년 워싱 이런 얘기도 청년들 쪽에서 나옵니다. 2050년 그 탄소 중립의 이제 실제적인 주체는 청소년들이고 그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고 그 주도도 청소년들이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긴 하지만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고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정리를 해서 이제 주최 측에서 그 여러 토론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 그 발표자들께서 간단히 뭐 한 1분 정도로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한 순서대로 박상철 사무관님부터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올해 하는 것은 이제 2050 LEDS를 제출하는 것이고 LEDS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이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이제 탄소 중립 이행을 본격화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주셨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엽 박사님.
저도 그 두 분의 그 코멘트에 대해서 좀 잘 들었고요. 그 정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논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세대별, 각 부문별로 상당히 많은 그 요구와 그 요청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토론에서도 해주셨던 그 기후에너지 서비스 산업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때 정부가 그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접근해 나갈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 산업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서비스 산업의 특징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이라든가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서비스 업종들은 민간에서 아주 뭐 자생적으로 잘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직접적인 어떤 지원 뭐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산업 부분에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들이 많은 역할 중에서 고민을 하실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부원장님이나 최재철 대사님 혹시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네, 이성준 박사님 참 죄송합니다. 예. 네네. 두 분 토론자님들 토론 잘 들었고요. 저도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파리 협정이 이제 합의가 됐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파리 협정에 잘 목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서로 다 같이 노력을, 그중에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언제나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저는 최근에 모 기고에서도 앞으로 세계의 경쟁력은 지속 가능성의 경쟁력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파리 협정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파리 협정은 기후변화 협정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무역 협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환경부 주도로 저탄소 우리 발전 전략에 관한 국민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이제 내용들이 각 정부 부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정할 수 있는 목표를 정했던 것 같고요. 청소년이나 시민사회에서 이제 비판을 했던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은 2050까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이제 시민사회나 이렇게 청소년들은 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작년의 주제는 정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건가 2050년까지 이런 주제였다면 올해는 뭐 바꿀 수 없는 2050년의 탄소 중립 사회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가 이런 걸로 주제가 확 바뀔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엔 더 바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피해나 영향들을 어떻게 수용할 건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주제로 정말 속도감 있게 논의나 이 사회가 변해갈 것 같고요. 아마 이 모든 게 나오미 클라인 책처럼 이 기후위기가 아마 모든 걸 바꾸는 앞으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조연설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런데 선진국들을 따라가거나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들을 좀 모방하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새롭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이런 길인 것 같습니다. 또 그 길은 또 국제사회하고 전 지구 생태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토론이나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이제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해법이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이제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각 분야에서 그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자는 이런 다짐을 같이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박수로 마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미처 못 해주신 분들,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의견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